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두.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오늘 또 짝수화로 찾아뵙는데요. 저희 짝수화는 스포일러도 없고 들으시면 무언가가 땡기실 거니까 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저는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와플릭스를 이제는 플로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이렇게 네, 플랫폼을 넓혀가고 있어요. 네, 하나씩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다양하게 저희에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댓글부터 한번 볼 건데, 우리 까날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올린 가족 모험 영화 추천편 들으시고, 월러비 가족 보러 가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며칠 뒤 월러비 가족을 보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뭔가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꼭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참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영화였고요. 또 까날님이 이 월러비 가족 말고도 그때 이제 새우가 영업했었던 캡틴 판타스틱도 보셨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정상가정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짱구 시리즈의 팬이셨나 봐요. 와, 뭐 까날님은 정말 다양하게 다 보시는 것 정말요. 같아요. 다 보시는 것 같아. 진짜. 그니까 개인적인 추천작도 적어주셨는데, 많고 많은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10편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를 꼽고 싶다고. 오, 제목 멋있다. 제목이 진짜 유명한 거. 진짜. 네. 조조는 다 봤어요? 저 저런 식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것만 봤어요. 올라오거든요. 이건 꼭 봐라 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저거. 어디에 올라오는데요? 그러게요. 어디 올라오지? 뭐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DC 갤러리 짱구 게시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DC 갤러리 신영만 갤러리 뭐 이런 거. 뭐야? 진짜. 근데 까날님 진짜 대단하신 게 이 영화 추천하시면서 실사 영화 제목도 적어주셨다? 실사 발라드, 영화 발라드. 제목. 발라드하고 물결 있어. 발라드, 물결, 이름 없는 사랑 노래. 근데 그거 일본에서 되게 잘 됐다고 들었어요. 본 적은 없는데. 짱구. 와. 참 대단해. 까날님 너무... 대단해. 까날님 혹시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짱구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짱구 이번 가장 최근 극장판이 티빙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또 난리 났어요. 이거 짱구 신영만 갤러리 같은 데서 난리가 났는데 진짜 제가 이번 주말에 그걸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이것도 추가로 추천드립니다. 제목이 뭐예요? 뭐죠? 낙서왕국인데요. 잠시만요. 너무 길어서 이것도 날 잡고 조조와 함께하는 짱구 특집 하자. 괜찮다. 특집 한번 해야겠다. 괜찮다. 네, 제목이 격돌 느낌표 낙서왕국과 얼추 4명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인데 얼추? 네, 얼추. 네, 되게 얼추 용사 같은 애들이 모여요. 네, almost. 얼추. almost. 근데 이것도 진짜 대박. 너무 좋았답니다. 티빙을 가입해야 볼 수 있는 거네. 전 티빙 네, 있어요. 맞아요. 아쉽게도. 네. OTT의 노예야 지금. 네, 이렇게 방송국은 죽어가고 있고요. 큰일 났네. TV 방송국이야. 네.
그리고 다시 댓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약간은 무심한듯님이 언제부턴가 늘 저희가 녹음본을 올리면 두둥 하시면서 저희를 반겨주고 계세요. 두둥 어서 오세요. 이번 주도 기다렸어요. 이렇게 댓글을 이번에도 달아주셨어요. 아, 나 너무 sweet. 따뜻해. 이 댓글 볼 때마다 너무 맞아. 맞아. 따숩습니다. 정말. 음.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초코스누피님이 참 초디치? 풀네. 아, 술래를 풀리면서 10,000원을 후원하고 가셨습니다. 깜짝 저희의 놀랐어요. 메디치, 초디치님. 음. 아, 너무 좋아. 어, 열심히 하지,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합시다, 우리. 10,000원짜리야 지금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와. 정신 차리자. 자, 표정 뭐야? 네 여기까지. 아 글렌짱님도 월러비 가족 영업 당했다고. 어떻게 보셨을지 네 글렌짱님 어서 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짝수와 저희 4명의 색깔로 4인 사색.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써보고 싶네요. 4인 사색 컨텐츠 추천. 네, 컨텐츠 추천하는 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녀 관계를 다룬 컨텐츠예요. 우리가 지난 화에 이제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란 영화를 다뤘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탁월하게 모녀 관계를 잘 그리다니 이거에 대해 감명을 받아서 이번 화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각자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왔는지 키워드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창마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모녀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맞아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그것과 관련된 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선점이 되더라고요. 여기 아주 치열하더라고 카톡방에서. 팁을 얼마나 하시던지. 아주 무슨 조금 카톡 느껴보면은 이미 막 다 찜이 돼 있어. 그래서 좀 그런 유로 할 만한 것들은 이미 팔렸고, 근데 또 생각보다 모녀를 완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또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에 좀 충실하게 들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키워드 뭐라고 해야 되지? 키워드 도망으로 하겠습니다. 도망. 네, 역시 스릴러충 같은 키워드네요. 네. 그러면 조조는요? 저의 키워드는 메이 실사판.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보고 바로 이 영화가 생각났고 굉장히 비슷하게 공통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메이가 재밌었다면 이 영화도 재밌을 것이다. 궁금해지네. 세우는요? 저는 떠남인데 도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떠남. 다들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껄껄. 도망, 떠남. 뭔가 두 분이 좀 비슷한 느낌이네. 그럼 저도 키워드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추가할게요. 탈출. 뭐야, 다 비슷하네? 아니, 탈출. 엄마와 딸을 그리면 다 도망을 가고 싶어 하나? 나는 메이 조금 실사판은, 긍정적이라고요. 저도 긍정적인 탈출. 그렇군요. 저의 키워드는 진심. 가스에. 자, 그렇다면 우리 메이의 실사판부터 듣고 가시죠. 메이의 실사판을 듣고 한번 떠났다가 진심을 맛보고 도망을 칩시다. 그치, 네. 도망이네. 네. 무서워, 약간.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앨리스 오 감독의 2004년작 Saving Face라는 영화인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여기 마플릭스에서 다루셨던 것 같은데 반쪽의 이야기? 네, 맞아. 감독으로 굉장히 잘 알려주신 앨리스 오 감독님이 만드신 굉장히 초기 작품, 첫 번째 작품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쪽의 이야기랑 비슷하게 중국계 미국인 여성이 주인공인 성장 영화고요. 마차 플레이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 한 90분? 굉장히 짧은 러닝타임으로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메이 실사판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메이를 보면서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 그려졌지만 사실 실사 영화에서는 꽤 있잖아요. 미나리도 있고 그 아쿠아피나 주연이었던 더 페어웰 최근에 나왔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이빙 페이스도 완전 그 내용이에요.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안의 문화랑 그들의 그 보수적인 유교 사상이랑 세대 간의 갈등 이걸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Saving Face인데 이게 체면을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내내 그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그 주체성을 버리고 꾸역꾸역 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메이도 엄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도 할머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레서팬더를 가뒀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특히 모녀가 그런 갈등을 서로 이제 겪고 있고 또 그들의 핵심 갈등이 더 이전 세대인 엄마의 엄마 아빠한테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런 게 굉장히 메이랑 세이빙 페이스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줄거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도 사실 퀴어 영화예요. 제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는 몇 안 되는 해피엔딩 퀴어 영화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처음 접했었던 건데 저한테는 이게 퀴어 서사보다는 모녀 갈등의 서사가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일단 줄거리는 주인공이 이제 27살인데 엄청 유명한 내과 의사예요. 여자고 이름은 윌이에요. 그래서 반쪽의 이야기 주인공이랑 되게 비슷하게 너드의 되게 쑥맥 캐릭터 있잖아요. 정말 맨날 수술만 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고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국인 사교 파티에 자꾸 딸을 내보내요. 남자 만나서 춤춰보라, 뭐 사교 댄스 쳐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딸은 레즈비언이죠.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는 건데 또 엄마한테는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냥 서로 엄마가 나가라니까 그냥 나가서 좀 찔끔찔끔 하다가 오고 막 이런 상황에 그 파티장에서 비비안이라는 여자가 이제 오는데 윌이 또 이제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거죠. 엄마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비안은 윌이 일하는 병원 상사의 딸이자 춤을 추는 무용수인데 서로 첫눈에 반해요. 윌이랑 비비안은 엄마 몰래 사귀게 되고 둘이 점점 사랑이 깊어져요. 근데 비비안은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근데 윌은 엄마한테 상처를 줄까봐 또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보일까봐 다 두려워서 항상 비비안과의 관계를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겨요. 그래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니까 비비안은 또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동시에 윌의 엄마가 임신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안 계신 지 오래된 상황인데 아빠 없이 그 윌을 엄마는 계속 키워왔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고 아기 아빠가 누군지 말을 막 못해요. 그래서 엄청 진짜 무서운 보수적인 그 아버지가 있거든요. 정말 그 항상 그 농구장에서 중국 이 춤 있죠. 그걸 항상 추시는 정말 보수적인 할아버지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이제 자신의 딸이 나이도 너무 많고 남편도 없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 이게 너무 충격받아서 너는 아빠의 체면을 구겼다 해서 쫓아내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결혼할 남편은 어떻게든 구해와라. 너는 혼자 그 애를 낳으면 안 된다. 그런 미션을 주죠. 그리고 또 그 미국 내 중국인 커뮤니티는 또 그게 다 소문이 나니까 엄마를 막 왕따시키고 막 흉을 봐요. 그래서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윌의 자취방으로 와서 함께 지내게 되고 이제 그 둘 다 하나씩 사건이 생겼잖아요. 윌은 엄마한테 말 못할 여자친구가 생겼고 엄마는 사람들한테 특히 아빠한테 말 못할 그런 아기가 생겼고 이런 서로 혼자서는 감당 못할 사건에 부딪히면서 같이 고군분투하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모녀가 이제 진정한 뭐 사랑을 찾고 또 서로를 이해하기를 응원하면서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은 한 90분 그냥 금방 끝나고 마지막에 아유 다행이다 하고 그냥 끝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줄거리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무거워 보이고 스트레스 받아 보이고 답답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의 장점은 그런 거를 마냥 무겁거나 막 감정에 매몰돼서 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원래 저라면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를 보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메이도 보면서 잘 못 보겠다고 느꼈는데 이 영화는 다행히도 아주 편안하고 유쾌하게 코미디 영화로 그려서 모든 갈등이 하고 발생했다가 하고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제가 봤을 땐 반쪽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앨리스 호 감독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이고 담담하게 이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캐릭터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좀 온전히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유머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또 이번 주의 주제인 게 모녀 관계잖아요. 이것도 메이랑 똑같이 아시안 아메리칸 가정 내의 모녀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K 딸내미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엄마와 딸의 갈등 서사가 그려지죠. 이 영화에서 이제 계속 하는 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메이에서도 그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엄마가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이러고 그 딸이 커밍아웃 했을 때도 나는 좋은 엄마고 너는 레즈비언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말을 하는 엄마도 굉장히 상처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 상황이 이건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 어느 한쪽이 크게 잘못됐다고 한쪽 편에 서서 말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늘 느끼는 게 이 사회나 부모님, 가족한테 벗어나고 싶고 다 폭파시키고 싶으면서도 그 동시에 부모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두려운 나머지 순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 양가적인 감정이 영화에서 너무 잘 그려지는데 그게 좀 쉽게 가능한 이유는 이 영화의 배경이 아시안 아메리칸이어서 가능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가족 자체가 미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환경 안에서 소수자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게 많다는 게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딸을 억압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이 사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엄마도 이해되고 딸도 이해되고 할아버지도 이해되고 어쩌면 좋지 이러면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윌 엄마가 저희 엄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윌이 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녀 관계를 되게 세밀하고 내밀하게 잘 그려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공감 되게 많이 했겠네요, 보면서. 네, 메이의 색달간 비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 영화는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더 좋은 점은 이제 메이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이 영화도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영화의 시작에서부터 느낌이 와요. 사실 퀴어 영화를 제가 볼 때마다 다 너무 슬프게 끝나가지고 잘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왜 저 주인공들이 행복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보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딱 느낌이 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화의 끝은 행복일 거라고. 그래서 그런 쉽지 않은 모녀 관계와 쉽지 않은 퀴어 서사를 이 앨리스 감독은 편안하고 즐겁게 그려줄 거라는 그게 느낌이 오니까 영화 보는 내내 힘들지 않고 그냥 모든 게 해결되고 따뜻해질 거야. 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스스로한테 좀 솔직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그냥 같이 기다리는 느낌? 정말 성장 영화, 특히 모녀와 어떤 여성의 성장 영화로서는 정말 아주 골고루 잘 그려진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본 것 같아요. 한번 편하게 보시기에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막 보고 있으면 화면이 막 지직거려요. 좀 막 필름으로 찍었나 봐요. 그 점이 막 튀어요. 그 약간 옛날 홍콩 영화 보는 느낌이 많이 나요. 색감이나 전반적으로 느낌 있네. 네, 그래서 되게 그림도 예쁘고 아주 큰 상업 영화가 아니라는 느낌은 확 오거든요. 뭔가 굉장히 소소해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어떤 좋은 느낌이 있고 밀 스미스가 제작한 영화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네, 이 영화를 만들고 반쪽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앨리스 감독이 만든 작품이 없더라고요. 우와.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다기보다는 혹시 그렇게까지 아시아인 여성 영화에 투자해주는 제작사가 미국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에 좀 그 슬프기도 시절엔 했고. 그럴 수도. 그러게. 네. 근데 두 작품 다 되게 탁월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반쪽의 이야기 되게 좋게 봤었는데 기억이. 맞아. 재생했나 찌면날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왓플릭스에서 다룬 적이 있죠. 조조 얘기 들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꽤 미국에서 막 이런 중국계나 아시아계 얘기들 좀 조금씩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대부분은. 맞아.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이게 2004년인가 2005년 영화예요.
진짜 좀 오래됐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계 커뮤니티가 정말 보수적이고 정말 고리타분하게 그려지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럴지 궁금하더라고요. 거의 20년 전이니까 더 심했을 텐데 사실 한국 사회 생각해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여기도 맞아. 지금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음, 별로 엄청 옛날 영화다라는 느낌은 안 왔어요. 음, 지금도 누군가는 엄마가 결혼을 하라고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엄마한테 자기 얘기를 못 하고 있을 거고 똑같을 거니까. 그치. 음. 그리고 진짜 소수 집단으로 살다 보면은 더딘 것 같아요. 그 뭔가 속도가 더 더디고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떠남 키워드로 네, 이야기를 했던 세훈님, 무언가요? 네, 저는 레이디 버드를 가져왔어요. 오호. 보셨나요, 다들? 네. 저는 이거 봤습니다. 제일 먼저 찜하셔서 진짜 깔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정말 모녀 관계 영화 검색하면 그럼요. 제일 레이디 위에 버드밖에 떠 없어. 아, 진짜?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레이디 버드고요. 이거 2018년에 개봉을 했었고, 그 되게 유명하신 그레타 거익 감독작이고요. 시얼 샤 로넌, 그리고 엄마 역으로 로리 맥칼프,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티모시 샬라메,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요. 보니까 골든글로브 작품상이랑 여우주연상 탔더라고요. 와. 아카데미도 막 후보 막 되게 여러 개 올리고. 그러니까 영화는 이 크리스틴이라는 고3 여학생이 이제 그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보내는 딱 그 시기에 이제 성장하는 영화인데요. 학생의 성장에 되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특히 좀 엄마와의 관계가 재미있게 좀 연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메이 딱 하기로 하자마자 이거 딱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빠르게 찜을 했던 거고요.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 영화도 배경이 2002년이에요. 메이도 2002년 배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신기했어. 그렇네. 어. 운명인가. 그래서 크리스티는 지금 2002년 당시에 고3이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이제 살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지역 이런 특징을 잘은 몰라서 그런데 되게 좀 재미없고 사람들 잘 모르는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크리스티는 뭔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틴이라는 자기 이름도 약간 싫어해가지고 자기를 레이디 버드라고 불러달라고 스스로 이렇게 미들네임을 지가 붙여가지고 누가 크리스틴 하면 나 레이디 버드야. 레이디 버드라고 불러줘.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자기 특별하길 원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자기 막 세크라멘토 여자처럼 생겼냐고 물어보는 식으로 막 되게 좀 싫어하고 빨리 좀 졸업하고 대학교를 뉴욕에 있는 데로 가가지고 여기 빨리 뜨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하소연하고 친구랑 그러고 놀고 있는 소녀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틴의 집은 뉴욕에 있는 대학 그 학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거기 보낼 만큼 형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집도 사실 막 친구 초대하기에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크리스틴 입장에서는 뭐 그런 데 살고 있고, 엄마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맨날 야근을 해요.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아빠는 실직하고, 오빠는 뭔가 학벌은 좋은데 마트 캐시하고 있고 막 이래요. 멋진 삶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 그 걔 입장에서는 뭔가 가족이 싫지는 않지만 약간 부끄럽고 구질구질한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런 이제 크리스틴을 보는 엄마도 약간 서로 약간 싫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잔소리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크리스틴의 관심사 중에 되게 사랑도 되게 큰 관심사인데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 이상적인 뭔가 있어. 막 자기가 꿈꾸는 연애,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첫 뭐 경험 이런 것들 다 있고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면은 되게 당차게 가가지고 막 약간 악수부터 갈기면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런 식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연극부 활동하는 남자애한테 관심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연극부에 나가서 활동 엄청 열심히 하면서 막 친해지고 막 누구 다리 건너 아는 남자애가 마음에 들면은 그 다리 친구랑 먼저 친해진 다음에 다시 막 이렇게 접근하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저돌적인 그런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알고 싶고 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약간 안달이 난 소녀인데
딱 그 시기를 딱 보여주는 그 되게 좀 재미있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틴이 이제 레이디 버드로서 뭐 멋진 연애를 하거나 아무튼 뉴욕에 있는 대학에 붙거나 해서 세카멘트로 되게 뭐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될지 약간 보는 내가 언니나 엄마의 마음으로 좀 지켜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좀 그런 주인공에 비해서는 조금 일상적이고 담담하게 좀 연출이 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갭이 좀 재밌거든요. 그 크리스틴이 뭔가 맨날 갈팡질팡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엄청 막 우당탕탕 하는데, 막상 영화는 되게 좀 일상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제가 처음에 영화 봤을 때는 영화 자체가 우당탕탕의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또 차분해가지고 조금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볼 때는 감정이입이 좀 많이 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갭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주제에 맞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특히 이제 엄마가 크리스틴에게 가진 영향이 되게 크게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감독도 대놓고 노렸다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 맨 처음 장면이 그거예요. 모녀가 나란히 이렇게 차에 앉아가지고 타고 가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싸움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진짜 사소한 걸로 싸우기 시작해. 근데 둘 다 약간 단발 이렇게 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그래서 둘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젊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가 같이 좀 있는 같이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되게 좀 재미있는 씬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철없고 뭔가 다 가능성이고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애랑 이런 딸을 키워야 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엄마? 약간 그런 사람들이 딱 둘이 계속 잡히니까 좀 재밌고, 영화 내내 약간 그런 식으로 대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좀 나의 엄마를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도 이럴 때에 나의 엄마와 어떻게 막 싸웠었지, 막 이런 것들 떠오르는 재미도 좀 있었고, 그런 섬세한 연출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좀 되게 보편적인 동감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엄마 잔소리 하는 거 진짜 짜증나게 말하잖아요, 잔소리. 막 크리스틴도 엄마한테 막 말대꾸 하는 거 진짜 싸가지 없고,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진짜 왜 저래 애들 막 이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맞아, 예를 맞아. 들어서 크리스틴이 남친이랑 첫 키스 해가지고 막 개신 나가지고 막 하면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집안 사정 안 좋은 거 막 얘기하면서 흥 막 다 깨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둘이 싸우다가 너 엄마가 너 때문에 야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갑자기 막 얼마나 드냐고, 내가 다 돈 갚고 내가 연 끊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하냐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싸우니까, 그런데도 막상 이제 서로 좀 보듬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약간 애증의 관계, 모녀 관계, 뭔가 한마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너무 잘 연출을 잘 해낸 영화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지금 이제 제가 독립한 상태라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달랐어요? 약간 이 영화에서 크리스틴의 마음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이제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둘이 안 져요, 절대 안 지고. 다른 가족들이 약간 못 건드려요, 진짜 좀 크게 싸우면. 근데 제가 독립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엄마가 나를 찾고 막 나랑 같이 뭐 하자 그러고, 근데 저도 그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영화에서도 보면은 크리스틴이랑 엄마가 그 둘만의 어떤 놀이 같은 게 있거든요. 둘이 약간 마음을 푸는 어떤 일이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엄마랑 둘이서 노는 일이 조금 많아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영화 다시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약간 나랑 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즐겁게 봤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보편적인 감정들을 다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연출을 되게 잘 해낸 영화라서 모녀 관계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영화류 되게 좋아하는 게, 저 진짜 가짜 추억 생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생겼어요. 나 이미 야. 세크라멘토에서 19살에 조금 살았어. 가짜 막 추억. 약간 거기서도 이제 크리스틴이 뭔가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도로 풍경 아니면은 뭐 다리 위 뭐 풍경 이런 것들을 되게 이쁘게 잡아놓은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심심한 동네 풍경이나 뭐 노을 지는 풍경이나 이런 장면이 되게 아름답게 찍혀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이제 딱 스며드는 OST가 너무 좋아요. 지금 OST 저 되게 빠져가지고 엄청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딱 봄 되니까 듣기 좋은 것 같아. OST가 너무 저런 감정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OST고 티모시 살라메 아까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기서 진짜 너무 재미있는 조연으로 나와가지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약간 그 모든 소녀가 한 번씩 약간 좋아하는 인디 밴드남으로 나오고 인디 밴드남으로 인디 나와요. 막 그 담배 피면서 막 되게 어려운 책 읽고 있고 막 그런 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시 보는데도 너무 참 귀엽고 진짜 웃음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크리스틴의 절친으로 나오는 또 줄리라는 친구가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의 우정도 보기 좋은 그런 설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모녀 관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엄마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크리스틴의 가족 관계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래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들 또 봐도 재밌고 저는 또 봐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즐거웠습니다. 네, 꼭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되게 그런 느낌이야. 사소한, 일상의 되게 소소한 감정 하나로 만든 이야기. 근데 그게 되게 풍성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그런 느낌? 저도 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시얼스 로는이 거기서 엄청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곳을. 근데 그거에 엄청 공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뭔가 내가 살던 곳을 태어나고 살았던 곳을 엄청 떠나고 싶어 했는데 그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들과 유사한 느낌이었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났었어서 약간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미안. 말 대꾸 하는 게 막 네가 언제나 잘했으면 좋겠으면 이게 제일 잘한 거라면 막 이런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너무 적었고 그래서 저 약간 좀 수치스러웠어요. 저렇게 못해서 먹구나 딸이. 약간 민간인 사찰당한 느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걸 느꼈던. 교훈적인 영화였네.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 봤을 때 막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 둘 사이에 매끄럽지 않음이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았었던? 그래서 저 그때 봤을 때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봤던 것 같거든요. 지금 다시 보면은 그걸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때보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 레이디 버드의 그 사춘기 같음이 제가 날카로움이.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이거는 약간 언제 보느냐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저 요새 계속 그 엄마 캐릭터에 몰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아니 왜 그렇지? 크리스틴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딸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연출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가. 그러니까 크리스틴도 어쨌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되게 은근히 딱 들어가 있는데 엄마도 이 딸에게 뭔가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못해서 약간 답답한 그게 대놓고는 아닌데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뭐 이런 거나. 그거 보고 또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평론한 게 방금 조조가 얘기했던 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내 어린 날의 숲. 이렇게 남겼어요. 어쩐지 그 숲, 왠지 수치와 단어가 비슷한 기분. 수치. 궁금하다. 과연 수치를 느낄 것인가? 아니면 엄마의 캐릭터가 느끼는 어떤 안타까움을 느낄 것인가?
당신의 투표. 네, 선택, 당신의 선택. 상태는 네,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갖고 온 영화는 제목이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에요. 네, 제목에 진실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 영화 보신 분 없으세요? 못 아, 봤어요. 여기 네, 궁금했어요. 안 봤어요. 아, 진짜? 아, 음. 그렇구나. 그럼, 오. 네, 더 영업을 열심히 해봐야겠네. 네, 요 영화는, 이때까지 얘기한 영화 중에 가장 최근작입니다. 2019년 개봉한 영화고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인데, 그 저희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이야기는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감독에 대한 우리 멤버들의 관심과 애정을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이 감독을 되게 좋아하고, 요 감독이 그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로 칸에서 그 황금 종려상 받은 다음에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게다가 이제 그 고레에다가 처음으로 일본 바깥에서 찍은 영화예요. 프랑스가 배경이고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랑 같이 찍었어요. 그 까트린 드네브라고 프랑스에서 되게 약간 뭐랄까 되게 대배우 한국으로 치면 약간 뭐 윤여정? 김혜자급의 윤여정급의 그치 윤여정 선생님 같은 그런 엄청 대배우가 있는데 까트린 드네브랑 그 다음에 줄리엣 비노시라는 또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죠. 이 두 배우가 이제 모녀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단 호크도 나오는데, 에단 호크가 줄리엣 비노시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위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족 영화를 또 한번 찍었습니다. 고레다는 항상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가족 이야기인데, 특히 모녀 관계에 이제 딱 집중되어 있는 영화예요. 모녀 관계는 거의 처음으로 집중을 한 거라서 좀 더 관심 있게 봤었고, 네, 재밌습니다.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영화 홍보 카피가 이거예요. 엄마, 당신의 인생은 거짓투성이네요. 이게 카피예요. 이게 뭐, 왜 나왔냐면, 엄마의 이름은 파비안느거든요. 되게 배우 같은 이름이죠. 이 파비안느가 프랑스 대배우예요. 이 파비안느는 평생 훌륭하고 유명한 프랑스 배우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배우라는 그 자아가 되게 센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배우다 보니까 허구와 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늘. 그런데 이 사람의 회고록이 곧 출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로서의 인생을 적은 책이. 그걸 축하하려고 미국에 살고 있던 딸네 가족이 아주 오랜만에 파리에 옵니다. 이제 이 딸 이름이 류미르고요. 그래서 이 류미르가 오랜만에 파리에 와서 엄마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랑 딸이랑 사이가 당연히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좋냐? 파비안느가 배우라는 자아가 엄청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배우로서 자신의 그 인생의 성공과 어떤 이미지 메이킹과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현실은 좀 뒷전인 거예요, 늘. 그래서 이 현실에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늘 되게 거리감 있는 사람인 거였죠. 그래서 딸인 리미르는 늘 엄마가 그리운 존재였어요, 늘. 그리고 없는 존재. 그리고 나는 딸인데도 내가 엄마를 돌봐야 되는 거야, 늘. 엄마를 위해서 나는 받쳐줘야 돼. 이렇게 어린 시절을 살았고, 이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미국에 가버린 게 있어요, 좀.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파리에 와서 엄마가 쓴 회고록을 이제 축하를 하면서 본 거예요. 책을 들춰봤어. 근데 책에 온통 다 거짓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파비안느는 한번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죠. 그 전 남편이 뭐 리밀이 아빠예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죽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큰 세상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게. 게다가 이제 자기 딸이 그러니까 리미르에 대해서도 엄마인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배우다 보니까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에 갔다. 어머. 그래서 미국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리미르는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대체 그 게다가 회고록의 리플리 존재 증후군 이유가 아니야? 뭐야? 게다가 그
무려 40년 동안이나 같이 한 매니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안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상처다 진짜. 그게 제일 속상하다. 아, 진짜. 속상하다.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 자신의 생각에 배우로서 나를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거지, 회고록에.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기가 찬 거예요, 이제 리미르는. 그래서 엄마, 책에 진실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파비안느의 반응이 더 웃겨. 파비안느는 뭐 어때? 난 배우라서 진실을 원래 말하지 않아. 진실은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요. 설득당함. 연기다. 그래서 리미르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엄마한테 당해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진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나에 대해 이렇게 쓸 수가 있냐.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따지지만 따져서 뭐해.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더 큰일이 생긴 거는 아까 그 한 줄도 적혀져 있지 않은 그 40년대 매니저분 있잖아요. 그 매니저가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일을. 너무너무 그거 보고 서운하니까. 상처받아서요?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거의 약간 그치. 40년을 함께 했으니까 거의 뭐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나 오늘부로 이제 일 그만두겠다라고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제 파비안느는 이제 매니저가 없다는 것만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막 방방 막 뛰는 거야, 막.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네가 잠시 프랑스에 왔으니까 네가 내 매니저 역할 좀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미르가 잠시 동안 엄마의 매니저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굉장히 해묵은 감정들과 서로 쌓였던 오해와 그동안 묻어놨던 과거의 기억들이 스물스물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약간 스릴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라라는 죽은 사람이 계속 이 두 사람의 입에서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비안느의 옛 친구였대요. 그리고 배우였고, 근데 죽었어. 그리고 리미르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사라 이모 같은, 우리로 따지면 엄마의 친구니까 이모죠. 사라 이모의 죽음에 대해서 엄마가 개입했다. 엄마 때문에 사라 이모가 죽었어. 라고 리미르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고 나는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다.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죽었다는. 근데 이제 파비안느는 당연히 나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또 이제 철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라에 대한 기억이 또 이제 하나씩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라는 왜 죽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스릴러 이 부분이 뭐 핵심은 아니라서 네,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여튼 그게 제일 기대되는. 네. 제일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아니, 되게 자극적인 포인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라라는 사람은 왜 죽었을까에 대한 진실이 풀려 나오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고 또 딸에 대한 이 두 사람의 갈등들이 조금씩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많은 작품들이 그렇듯이 뭐 무슨 해피엔딩이고 모든 갈등이 뭐 짠 하고 해결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되게 진실, 진심, 허구 막 이런 것들이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사실은 허구가 진실이고 진실이 허구고 막 이런 게 약간 꼬아놨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그래서 이 파비안느도 일부러 배우라는 캐릭터를 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삶의 허구와 진실과 진심은 과연 뭘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되게 재미있게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감독의 작품들이 그렇듯이 곳곳에 유머가 있고 약간 날카로운 통찰이 있는 대사 같은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약간 반짝반짝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곱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신기해지는 게 아까 세호가 말씀하신 레이디버드나 제가 가지고 온 세이빙 페이스나 저번에 했던 메이의 새빨간 비밀처럼 모녀 관계를 다루는 거 보통 여성 감독의 약간 자전적인 얘기였잖아요. 세 편 다. 근데 그렇네. 고레아는 여성도 아닐 뿐더러 모녀였던 적도 없고 심지어 일본 얘기도 아니고 프랑스 얘기를 그렸을 때 어떻게 이거를 설득력 있게 그렸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 전에 나온 세 편이 모두 그러게요.
그냥 자기 얘기의 일기장에서 어떤 거를 쏙 빼온 느낌이라고 느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음. 않으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그려진 모녀 관계에서의 갈등은 또 어떻게 음. 보여질지 이게 갑자기 음. 신기하고 궁금해지네요. 맞아. 그러게 궁금해. 맞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이 영화는 확실히 그 자전적인 이야기가 갖고 있는 되게 가까이에서 만든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조금 더 관찰자의 거리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편적인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적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내밀함이 여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가족 간에 뭔가 진심을 서로 얘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사랑하지만 틱틱거리게 되고 내 진실을 전하기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되게 재밌게 잘 담았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모녀 관계에 대한 다룬 영화라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가족 얘기를 많이 다루는데 그중에 모녀 관계를 다룬 영화라서 되게 소개하고 싶었던 건 맞는데 그냥 저 한편으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전작이 더 좋았어요. 껄껄. 여기까지 워낙 좋으니까 뭐. 전작 너무 뭐였더라? 좋았으니까. 이게 맞아. 확실히 어느 가족이요? 네, 어느 가족이요. 어느 가족이 훨씬 더 좋았어가지고 요 영화는 보고 이제 역시 일본인 감독이 프랑스에서 뭐 언어가 다른 배우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쉽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궁금하다. 고래다 그랬다고 하니까. 맞아. 그런 게 좀 흥미롭고 그리고 배우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줄리엣 비노씨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특히 이 영화에서는 까트리느 드네브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 찾아보면서 나중에 이제 안 건데 거의 이 배우의 영화였다라고 막 사람들이 엄청 극찬하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도망으로 가볼까요? 세 분은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모녀가 한 개의 영화를 가지고 왔지만 저는 스릴러에 충실하니까 정신없이 빠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시간 따윈 없는 그런 영화를 들고 그냥 모녀가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물론 뭐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야 또 찾을 수 있겠지만 뭐 이 영화는 그런 것보다는 장르적인 좀 재미를 더 추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들고 온 영화는 바로 런입니다. 보신 분? No. 저희 너무 보고 세 분 다 싶었는데 안 아직 못 봤어요? 봤어요. 무서워서 안 못 봤어요. 저 사라 폴슨 나온 거 다 무서워서 못 봐요. 네. 이 영화는 왓챠에 있고요. 영화 서치 감독인 아니시 샤건티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스릴러 영화들은 아시다시피 많이 얘기하면 많이 얘기할수록 이제 영화 볼 때 좀 재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쪽에만 좀 적당히 대충 뭉개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대신에 들으실 때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눈을 감고 들어야겠네. 예. 네. 이제 모녀가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음. 근데 그 딸이 이제 이름이 클로이입니다. 근데 클로이는 어릴 때 예정일보다 조금 빨리 세상에 많이 빨리 나온 탓에 좀 여러 합병증을 좀 앓고 있어요. 뭐 천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체 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근데 뭐 워낙 합병증도 많고 몸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수험생 같은 느낌이에요. 고3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SAT나 이런 걸 치고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학교를 아예 가지 않은 채 홈스쿨링만 계속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외출할 때도 항상 엄마와 함께 해야 되고 뭐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친구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고. 그 집이 어떻게 보면 클로이 세상의 좀 전부인 거죠. 집과 엄마. 근데 또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요. 똑똑해서 좋은 대학교도 뭐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약을 진짜 많이 먹어요. 막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뭐 시내에 있는 약국 같은 데를 가서 뭐 처방을 받은 거를 이제 가져오면은 뭐 클로이가 다 같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집에서 그렇게 엄마랑 하루 종일 거의 있으니까 엄마와의 애착과 유대관계가 엄청 크고 아빠가 없어요. 그냥 둘이 그냥 그 세계의 전부인 거예요, 서로. 엄마도
워낙 애가 어릴 때부터 약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클로이를 좀 신경 쓰고 케어하고 보살피고 막 챙겨요. 그거에 대해서 클로이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막 이런 꿈을 이제 키우고 있죠. 독립해가지고 막 재밌게 대학생활도 하고 싶고. 하여튼 그런 이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먹었던 초록색 약이 있어요. 이 초록색 약이 담긴 약통을 발견해요. 진짜 우연히. 근데 그 약통에 트리곡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약 이름. 약 이름이 트리곡신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 이제 약 보면은 처방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처방자 이름에 클로이가 아니라 엄마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약이 자기 앞으로 처방된 약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클로이가 약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약통도 막 뒤져보고 그랬는데 처방전이 클로이가 적혀있는데 그걸 뜯어내면 뒤에 엄마 이름이 적혀있는 처방전이 붙어있고 막 이런 식도 있는 거예요. 뭔가 클로이가 이상해. 이 초록색 트리곡신이라는 이름이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찾아봐야겠다. 근데 뭐 어차피 밖에 안 나가니까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이제 컴퓨터가 1층에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은 또 주택 사니까 클로이 방은 보통 이제 2층이죠. 근데 1층에 이제 거실에 컴퓨터가 있어요. 유일하게 인터넷이 되는. 이제 클로이가 이제 약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엄마한테 뭐 대충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줘. 그래서 몰래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엄마가 잠든 밤에 몰래 내려와요. 근데 이제 내려오려면은 계단을 못 내려오니까 집에 이제 그 휠체어 리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용히 타고 이렇게 막 숨죽이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창을 켭니다. 여기서 약간 서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시죠? 서치 보셨죠? 여기서 이제 트리곡신 치고 엔터키를 누르는데 인터넷이 디스커넥티드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인터넷이 고장이 난 거지? 뭔가 하여튼 이상해. 그래서 못 찾아. 그 다음날에 이제 엄마가 뭐 수리 이제 막 이렇게 연락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잠깐 집 앞에 이제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몸이 워낙 어릴 때부터 약했으니까 엄마가 항상 클로이한테는 되게 뭐 농약을 안 친 되게 뭐 이렇게 깨끗하고 뭐 안전한 이런 것들 직접 재배해서 막 주기도 하거든요. 그 정원 밭에서 엄마가 이제 뭐 심어놓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잠깐 집 밖에 나간 거지. 그래서 클로이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그 유선 전화로 그냥 진짜 아무 번호나 눌러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엄마가 이제 들어올까 봐 막 창문 밖으로 막 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받았다? 그랬더니 막 클로이가 제발 트리곡신이라는 그 약이 뭔지 검색 좀 해달라고 막 엄청 막 횡설수설해요. 근데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헛소리하지 말고 끊죠. 근데 그렇게 전화를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되게 친절한 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그걸 이제 찾아줘요. 그러니까 심심했던 사람이겠지? 그래서 트리곡신을 막 찾아주는데 뭐 이렇게 말해요. 트리곡신은 심장병 약인데 뭐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클로이 몸에 워낙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했는데 근데 트리곡신은 심장병 약인데 뭐 빨간색 약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클로이가 이제까지 먹었던 건 초록색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로이가 이제 깨닫는 거지. 내가 먹어온 약은 트리곡신이 아니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인 거야. 클로이가 이게 대체 뭘까 엄청나게 혼란해하면서 더 이상 엄마가 그 주는 약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몰래 숨겨가지고 이 약의 정체를 이제 찾으려고 뭔가 머리를 굴려.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영화를 보자고 조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외출해서 영화관에 가요. 영화가 딱 시작되는데 클로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휠체어를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이 뭐냐고 물어보죠. 약사에게.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일까? 정체는? 네, 정체는. 네. 그래서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뭔가 왜일까? 이 약은 도대체 무엇이며 엄마는 도대체 왜 다른 약을 나에게 준 걸까? 그리고 왜 숨겼을까?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뭐 비밀도 드러나고 이 엄마와 딸의 관계에 어떤 숨겨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네. 좀 이 감독이 되게 과감한 게 서치로 엄청난 흥행을 끌었으면 사실은 그 특유의 방식을 좀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차기작에서도. 근데 과감하게 버려요. 그런 독특한 컨셉이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플롯도 막상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전형성이 좀 커요. 뭐 되게 지금 얘기도 사실은 스릴러에서 되게 많이 쓸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개봉했을 때 정형화됐다는 평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재밌었던 이유는 연출이 진짜 쫄깃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치는 좀 내내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영화는 서치보다 체감상 더 뭔가 더 밀도 높게 이런 긴장감을 되게 압도적으로 높게 들고 가는 연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뭐 저는 서치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것보다 좀 더 밀도가 높다고 저는 느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발하지 않아도 재밌게 봤었다. 서치는 진짜 왜 너무 신기해서 막 눈이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 전혀 아니에요. 근데도 그 정통 스릴러의 어떤 서스펜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덜덜 떨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손발에 진짜 땀이 나는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 주인공이 또 실제 신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오히려 다리를 이제 뭐 만약에 써야 되는 장면 같은 건 대역을 쓰거나 오히려 CG를 쓰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장애이다 보니까 그런 뭐 연기 같은 거를 할 때도 훨씬 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고 느꼈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이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겪는 그 배리어들이 있잖아요. 뭐 바깥에 나갔을 때나 집에서나 그런 게 뭐랄까 사회적인 거를 뭐 비판하는 영화는 전혀 아니지만 영화 중간중간에 그런 배리어들을 되게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그 뭔가 도구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되게 긴장감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되게 날카롭게도 좀 비판하는 그런 각을 잡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엄마 역할을 한 그 배우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배우 자체가. 저는 사라 폴슨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진짜. 너무 무섭고 되게 한쪽 면에서 클로이를 바라볼 때 되게 사랑하는 표정을 지을 땐 되게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 같다가도 뭔가 모르게 그 섬뜩섬뜩한 표정 연기를 할 때 진짜 무섭거든요. 맞아요. 연기도 너무 좋고 두 이제 딸과 엄마 둘 다 너무 좋고요. 여러모로 되게 서스펜스가 아주 지리는 그런 영화라서 읽어왔습니다. 혹시 깜짝깜짝 그런 건 놀라게 없어요. 하나요? 와 그런 막, 네. 막 진짜 막 놀래키는 이런 호러 영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긴장돼. 막 빨리빨리 이걸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언제 엄마가 올지 모르는데 약간 이런 류의 서스펜스? 이런 게 진짜 강해요. 몇 분이나 해요? 90분이죠 이것도. 아, 길지 그래요? 않아요. 컴팩트해요. 괜찮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녀 관계의 어떤 뭐 애증이든 뭐 어쨌든 그 관계에서의 공포를 장르로 풀어낸 그런 류의 영화예요. 그쵸. 사실 엄마가 엄청 클로이를 사랑하기는 사랑하고, 뭐, 딸은 그걸 너무 이제 고마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을 이제 타지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이 딸한테 왜 그랬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뭐 뒤쪽으로 가면.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모녀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레이디버드가 탈출하지 못했을 때. 영화가 근데 틀면은 얼마 안 돼서 어떤 영화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 그 플롯도 되게 좀 예측 가능하긴 해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만 이게 보면은 되게 신체적이든 공간적이든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치도 사실 제한된 뭐 안에서의 이제 그런 뭔가 서스펜스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제한된 공간에서의 그 서스펜스를 되게 잘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부터 사실 어느 정도는 스포를 한다고들 다들 말하더라고요. 제목이 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런이 왜 런인지 그치. 보인다. 그러네. 어떡해. 나 벌써 모든 걸 본 기분이야. 다 봤다. 재밌어요. 재밌어. 틀자마자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재밌어요.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그게 맞다면, 과연 누가 런을 어떻게 될 것인가. 소름 누가? 돋는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진짜 가장 나를 아끼고 뭔가 가장 중요한 관계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공포 영화에서나 스릴러 영화에서 엄마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쓰일 때 그게 제일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맞아. 막 무서운 얘기도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맞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진짜. 맞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래. 배신이라 해야 되나? 나를 버릴 때? 맞아. 맞아. 아, 맞아. 너무 결국 웃기다. 그런 공포야, 이것도. 그니까. 그래. 충분히 모녀 관계가 호로로 쓰일 수 그러니까. 있겠다, 진짜. 제일 맞아. 호러죠. 맞아. 행복편, 절망편, 공포편 약간 이런 거야. 지금 영업한 게 전부 다. 그러네. 그렇습니다요. 네. 아주 풍요로운 4인 4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모녀 관계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해 볼 만한 작품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뭔가 장르로 풀어낸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더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흥미롭게 봤던 모녀 관계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네, 재밌을 것 같고요. 곧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네, 모녀 관계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보시고 네, 저희와 대화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네, 즐겁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만나요. 안녕. 두둥. 두둥.